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세무회계 2급 강의할 박정국 세무사입니다. 우선 우리 세무회계 2급에 대해서 간단한 시험 개요와 수업 방식, 오리엔테이션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회계 2급은 크게 우리가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법 1부, 세법 2부. 세법 1부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이고요. 세법 2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은 우리가 별도로 학습하지는 않고요. 법인세법 할 때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요. 주된 수업은 4가지 세목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이고요. 세법 1부, 2부. 우리 세무회계 3급은 주관식이 없는데 세무회계 2급부터는 이제 주관식이 있습니다. 1부 객관식 25문제, 주관식 5문제. 2부도 객관식 25, 주관식 5문제고요. 자, 크게 우리가 4가지 세목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소비하는 세금 10%. 우리가 뭔가를 구입할 때 부가세 10% 낼 겁니다. 자, 그런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소득세법. 개인의 소득.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자, 소득은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 삼성전자 이익, 소득,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자, 국세기본법은 우리 총설, 전체 세금에 대해서 국세, 우리나라 국세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총설, 그런 어떤 내용을 규정한 세목입니다. 수업의 어떤 세목 순서는 우선 부가가치세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가장 좀 쉽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세법,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인세법, 제일 마지막에 국세기본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세기본법은 여러 가지 어떤 총설,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우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세법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3가지 주요 세법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훨씬 더 그 총설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용이할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국세기본법 할 거고요. 자, 수업 방식은 크게 우리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PPT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요. 같이 필기할 겁니다. 특히 우리 세무에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필기를 해야 돼요. 눈으로 보면 금방 이해될 것 같은데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이해도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회계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꼭 필기를 해야 됩니다. 동영상에 좋은 장점이 있죠. 스탑! 잠깐 스탑하고요. 필기하시고 스탑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꼭 필기를 해야 하면 반드시 기억이 되고 오래오래 기억이 되고 그 다음 쉽게 이해가 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함께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정리를 하겠습니다. 4번째로 예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기출문제, 출제 가능한 연습문제, 이런 5단계 순으로 같이 진행을 할게요. 수업 난이도는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 진행하면서 뒤쪽에 기출문제나 연습문제를 보시면 세무의 2급도 아주 어떤 기본적인 개념, 계산도 간단한 계산 정도의 출제밖에 안 됩니다. 세무회계 3급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지만 그래도 세무회계 2급까지는 복잡한 계산은 나오지가 않아요. 간단한 계산, 그 다음 이론 내용. 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출제 난이도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세법, 특히 세무회계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무회계 1급 또는 세무회계 1.5급 정도, 이 정도 난이도로 수업을 할 겁니다. 실제 출제되는 문제보다는 훨씬 더 깊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세무회계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법인세법 할 때는 회계학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 수준의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법인세법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때로는 1급, 1.5급 정도의 난이도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무회계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좀 난이도 있고 어려운 부분은 이거는 세무회계 1급 또는 1.5급 수준이다. 그렇게 반드시 멘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좀 덜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필기하면서 넘어가시고요. 2회독, 3회독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반드시 필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세무회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여러 직군들이 있죠. 공학계열, 엔지니어, 그 다음에 인문계열. 기업의 인문계열은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뭐 인사, 그 다음에 우리 재경직군. 재경직군을 회계나 세무, 이쪽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의 직군들을 우리가 재경직군이랍니다. 근데 이런 재경직군은 다른 어떤 직군하고 차이가 있어요. 인사, 마케팅. 인사 마케팅은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는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한 그런 직군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세무회계, 회계학이나 세무 쪽 이런 재경 직군은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국세청, 금융감독은 주로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만큼 또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만 원활하게 기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 근무하면 여러 가지 소득세, 법인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 국가를 신고하는 거잖아요. 국가에 신고하는 건데 그럼 국가와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논리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경 직군은 다른 직군들과 다르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연봉이 올라가요. 이직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 인정받으면 자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기업에 입사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때 공부하면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직장에 취업하기 전 또는 직장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아직 초년생이라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지금 내공, 공부를 쌓아둬야만 나중에 연봉과 자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앞으로 나의 커리어를 미래의 어떤 길을 이런 재경직군, 세무회계 쪽으로 나아갈 거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부할 때 열심히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공부할 거를 지금 미리 해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들 세무회계 2급 저랑 같이 수업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세무회계 2급으로 끝내지 말고요. 세무회계 1급, 더 높게는 세무사까지 자격을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세무회계 2급 수준, 세무회계 1급, 이거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게 이제 세무사 자격증입니다. 공인회계사.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재경직군의 일을 하고 이제 은퇴할 때 되면 보통 55세 정도 되면 거의 다 은퇴합니다. 근데 은퇴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죠. 90까지. 여러분들 세대면 거의 90대까지 살 거예요. 55세 은퇴해도 3,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소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은퇴 후에 빵집이나 커피숍이나 배달업이나 택시업이나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또 자영업자는 자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위험도 있고요. 10명 중에 9명은 아주 힘듭니다. 자영업자 많이 힘들고요. 근데 자격증이 있으면 특별히 우리 뭐 사무실 차리는데 자본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회계 2급으로 끝내지 말고 나의 연봉을 인상하고 나의 자유를 빨리 찾고 능력 인정받고 나중에 은퇴 후에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하시고 세무사 자격증까지 꼭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 노후 설계를 좀 더 길게 가자는 겁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확실한 보험을 들어두는 겁니다. 확실한 보험을 들어두는 거기 때문에 2급으로 끝내지 말고요. 1급, 그 다음 세무사까지 그렇게 도전해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 90년까지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소득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직장에 가서 고생하고요. 직장 가서 열심히 또 공부해야 돼요. 자유를 미리 찾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동영상을 들을 때 확실하게 한다라고 좀 준비를 하시고요. 강의를 잘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부터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는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계산하는 그런 세목입니다. 세목입니다. 자, 우선 간단한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사업자 B가 있습니다. 사업자 B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 B가 어떤 재화 100에 샀어요. 제조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재료를 100에 사서 이제 가공을 해서 나중에 팔겠죠. 그때 팔 때 300에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자 B가 원재료 재화를 100에 사서 가공을 한 다음에 300에 팔았어요.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 증가분을 우리가 부가가치랍니다. 자, B가 창출한 가치 증가분. 사업자 B가 창출한 가치 증가를 우리가 부가가치라는 용어를 써요. 부가가치세는 이 사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계산하는 그런 세목입니다. 세목입니다. 자, 사업자 B가 창출한 가치 증가, 부가가치가 어떻게 되죠? 매출에서 매입을 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할 때 매출은 그냥 사업자가 공급한 모든 공급을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회계학의 매출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회계학은 매출, 영업의 수익, 기타 수익, 여러 가지 수익들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그냥 전부 다 사업자가 공급한 것 전부 다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 사업자 B가 공급한 매출 빼기 매입. 가치 증가분이 얼마죠? 자, 300에 팔았고요. 100에 사왔습니다. 사업자 B가 창출한 가치 증가 200입니다. 200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10%.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자, 얼마가 되죠? 20입니다.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 때린 다음에 계산한 세금, 부가가치세. 이걸 우리가 부가가치세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걸 우리가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랍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뺍니다. 곱하기 10%.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렇게 계산한 방식을 우리가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있고요. 방금 한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사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 매출에서 매입을 뺍니다. 300에서 100을 뺍니다. 창출한 가치 증가분 200. 200에 대해서 10%. 그래서 사업자 B의 부가가치세는 20이다. 이렇게 계산 방식이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이렇게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위의 식에서 관료를 풀어볼게요. 매출 빼기 매입 곱하기 10% 이 관료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관료를 풀면 매출의 10%,
매출 곱하기 10%, 매입 곱하기 10%. 다시 위의 식을 바꿔볼게요. 자, 이 식은 위의 식을 갈로를 풀어서 나온 겁니다. 다시 이 식을 바꿔볼게요. 매출의 10%. 매입의 10%를 우리가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매입의 10%를 우리가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가가치세액을 구하는 방식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랍니다. 자, 이런 방식을 전단계 세액공제법. 자, 간단한 논리를 보면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전단계 거래액을 빼자. 매입. 10을 빼자.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자, 전단계 세액을 빼자. 그 세액을 뭐라 부르죠? 매입세액. 요 매입세액을 빼자. 근데 요 매입세액은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업자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입증 서류는 뒤에서 할 겁니다.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액 해서 사업자비가 창출한 부가가치대에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방식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인데요. 근데 매입세액은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이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이 사업자비가 입증하면 빼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매출의 10%, 300의 10%. 매입세액은 10이죠. 10. 이렇게 해서 20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 방식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하고 재화를 살 겁니다. 편의점 가서 커피, 음료수, 과자, 라면 전부 다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10% 내고 여러분들이 살 겁니다. 부담은 여러분들이 하죠. 부가가치세.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재화를 살 때 부가가치세 내고 여러분들이 재화를 살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에게 냈지만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를 합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부가세는 끝. 원리만 이해하시면 부가가치세는 끝입니다. 이 논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법이 법조문이 나열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이 되고 본문 내용이 그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원리, 간접세의 원리를 공부하는 게,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사업자 A가 있고요. 사업자 B가 있고 사업자 C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사업자 A, B, C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 거래 단계를 지나서 여러분들이 소비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사업자 A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100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B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2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C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300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A가 맨 처음 1차
그래서 A는 B 사업자에게 100에 팝니다. A가 B 사업자에 100에 팔아요. B 사업자는 100에 사서 200의 가치를 창출하려면 300에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C 사업자는 B로부터 300에 사와서 300의 가치를 창출하려면 600에 팔아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재화를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A는 B에게 100에 팔고요. B는 100에 사서 300에 팝니다. 그러면 B가 창출한 가치 증가분이 200이니까. C는 300에 사서 600에 팝니다. 그럼 C가 창출한 가치 증가분은 300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A가 B에 팔 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매출의 10%. 부가세도 같이 받겠죠. 10. 자, B도 C에게 팔 때 300에 파는 게 아니라 부가세 30을 받을 거예요. C도 소비자에게 팔 때 여러분들 부가세 10% 부담해야 되죠. 60.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 원리에 따라서 전당의 세액공제법에 따라서 각각 사업자 ABC의 부가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자, A 매출 10%. 자, A의 매입세액은 없습니다. 최초 1차 공급자니까. 자, 이런 원리에 따라서 계산해보면, 자, A는 100에 팔았습니다. 10%. 자, 나중에 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매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이라고 불러요. 매출에 대한 세금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매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매입에 대한 10%를 매입세액이라 하듯이 매출에 대한 10%를 매출세액이라 부릅니다. 자, A는 매입이 없으니까 10이 되겠죠. 자, B를 볼게요. 자, B도 매출이 있으면 10%. 그 다음 B의 매입세액. 자, B의 매출 300. 300이 10% 30이죠. 자, 그 다음 B가 부담한 매입세액. A로부터 사올 때 B는 10을 주고 사왔죠. 부가세 10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B가 부담한 매입세액 10.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납부세액.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액을 요거를 우리가 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세. 자, B는 30 빼기 10을 하죠. 얼마죠? 납부세액이 20이 되고요. 자, 앞에서 우리 20 나왔죠? 20. 자, C. C도 계산해 볼게요. 매출의 10%. C의 매출은 600. 600 팔 때 부가세 10%. 60을 받을 거고요. 자, C도 B로부터 물건을 사올 때 부가세 10% 부담하고 사왔어요. 300 주고 사올 때 부가세 30 주고 사왔죠. 자, C의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C는 60. 자, C의 매입세액은 3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빼니까 C의 납부세액, 즉 C의 부가가치세 30이 되죠. 자, 소비자는 600에 사고 부가세 10%도 부담할 겁니다. 60. 그래서 여러분들은 660을 주고 재화를 사겠죠. 자, 여러분들은 660으로 이 재화를 살 겁니다. 자,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 자, 이렇게 우리가 A, B, C 세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그런 유통거래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최종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은 660. 부가세 10%까지. 자, 부담은 여러분들이 하죠. 부가세 부담.
부가가치세 부담. 소비자가 하는 거잖아요. 60이라는 부가세를 부담했습니다. 근데 이 부가세 신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신고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담만 했지.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사업자 A, B, C가 이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A가 10을 신고했고요. B가 20을 신고했고, C가 30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즉, A가 세무서에 10을 납부했고요. B가 세무서에 20을 냈습니다. C가 세무서에 30을 냈죠. 자, 국가에 이렇게 세금을 냈는데 부담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 A가 B에게 팝니다. 자기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받습니다. 10 받아서 내는 거죠. 자, B의 입장을 볼게요. 자, B는 C에게 팔았어요. 300에 팝니다. 30을 같이 받겠죠. 근데 30을 다 내는 게 아니라 B가 A로부터 사올 때 부담한 10을 빼고 20만 냅니다. 30 받았지만 B가 부담한 거 10 빼고 20만 냅니다. B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한 건 없죠. 30 받아가지고 20 차감하고 30 받아서 10 차감하고 20만 내는 거니까 사업자 B가 부담한 건 없어요. A도 받아서 내는 거니까 자기가 부담한 건 없고요. 사업자 C, 소비자에게 600에 파는데 60의 부가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B로부터 사올 때 30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거 빼고 차액만 30을 냅니다. 사업자 C도 자기가 부담한 건 없죠. 자기가 부담한 건 없어요. 60 받고요. 30 낸 거 차감 30만 내는 거니까 사업자 C도 자기가 부담한 세금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우리 구조를 보게 되면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 60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납부는 A가 10, B가 20, C가 30. 각자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부담은 누가? 소비자가.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간접세라 부릅니다.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 우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요. 어디? 국세청에. 근데 이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예요? 소비자죠. 실제 이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 이 두 개가 틀립니다. 이걸 우리가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세무서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틀려요. 간접세. 부담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하는 거죠. A가 10, B가 20, C가 30. 이걸 우리가 간접세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세액 신고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틀리다.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소득세가 있어요. 자, 소득세. 저는 입회수 고려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요.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의 사업소득입니다. 자, 저의 소득에 대해서 제가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할 때 상세하게 할 건데요. 제가 벌은 이익에 대해서, 제가 벌은 소득에 대해서 제가 신고해요. 자,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 그리고 담세자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 같죠? 이런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부릅니다. 내가 돈 번 거를 내가 신고한다는 거죠. 내가 돈 번 거를 내가 신고하는 겁니다. 내가 부담하죠. 신고도 내가 하는 겁니다. 이런 세목을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도 직접세입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이 사업에서 얻은 이익이 돼서 법인이 세금을 신고 납부해요. 직접세. 자, 이런 내용은 우리가 매회 세무이익 2급에서 보기 내용으로 출제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원리. 직접세는 벌은 사람이 네가 신고해라. 소득세와 법인세. 자, 근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세금 신고 납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간접세. 자, 그 다음. 자, 첫 번째 간접세. 자, 두 번째. 이걸 우리가 다단계 거래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세금을 계산하지 말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A가 10을 내고요. 근데 B는 30을 걷어서 낸 거 공제받고. 자, A도 A가 10을 내고 B가 10 공제받고. B가 30 내는데 C가 30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최종 거래 단계만 과세하면 되지 않느냐. 자, A 단계 A 신고하지 마라. B도 부가세 신고하지 마라.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C만 신고하는 거야. 매출세. 자, C도 매입세가 없고요. 그럼 C가 소비자 608대 60 내라.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을까? 즉, A, 부가세 신고하지 말고요. 어차피 간접세니까. B도 부가세 신고하지 말고. 제로. C가 소비자에게 608대 60 거둬서 내라. 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간편하잖아. 이렇게 해도 소비자는 60 부담했고요. 이 부담한 거를 C가 그냥 매출의 10%에서 60 내버리면 똑같잖아요. 위에처럼 하나, 이렇게 하나. 10 내고, 20 내고, 30 내고, 소비자 60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A 신고하지 말고, B도 신고하지 말고, C가 매출세액만 60 내라. 이렇게 해도 결론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우리가 단단계 거래세라 부릅니다. 단단계 거래세.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만 세금을 신고 납부해라. 단단계 거래세. 현행 부가치세는 이런 단단계 거래세가 아니라 다단계 거래예요. 모든 유통에 대한 거래 단계마다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탈세 방지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앞에서 우리 매입세액은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입증을 해야 빼준다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 B사업자를 볼게요. B사업자. 자, B사업자 매입세액을 빼주는데 무조건 매입세액 있다고 빼주는 게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B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너 A로부터 물건을 사왔는데 세금계산서 수령했니? 그거 입증해라. 부가세 신고할 때 증명해라. 그러면 빼주겠다. 자, 여기 있는 매입세액은 입증을 해야 빼줍니다. 입증을 해야 빼줍니다. 그러면 이 B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입증을 하겠죠. 그러면 A의 매출이 드러난다는 거죠. 즉 A가 매출 누락을 할 수가 없어요. A가 매출 누락, 즉 탈세죠. A가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B는 매입세액 입증을 해서 부가세 신고하기 때문에. 그러면 A가 만약에 매출 누락, 세금 신고 안 하면 안 맞잖아요. 자, 다단계 거래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크로스 체크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A가 내고 B가 공제받고 공제받을 때 입증할 거니까. 그러면 A의 매출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A는 탈세할 수 없다. 매출 누락할 수 없다. C도 마찬가지예요.
C도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입증하겠죠. 그러면 B는 이 매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즉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다단계 거래세의 큰 특징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이 간접세,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 다단계 거래세를 하고 있습니다. 너 내, 너 입증해서 공제받아. 너 내, 너 입증해서 공제받아.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이렇게 복잡하게 다단계 거래세 하는 이유는 탈세 방지, 크로스 체크한다는 겁니다.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입증. 그러면 전 단계 사업자의 매출이 다 드러난다. 혹시 얘는 하는데 얘가 매출 신고 안 하면 탈세했구나.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다단계 거래세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탈세 방지. 자,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입증을 해야 빼줘라. 전단계 거래공제법처럼 매입 있으면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닙니다. 매입 있다고 무조건 빼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원리로 쓰고 있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다단계 거래세, 탈세 방지 같이 연결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화면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는 다음 단계로 계속 전가합니다. 다음 단계로. A가 팔 때 100에 파는 게 아니라 10% 걷는다. 10을 냅니다. 자, B도 C에게 팔 때 30의 부가세를 걷습니다. 걷고 자기가 낸 거 공제받고 20만 내는 거죠. 결론적으로 B도 자기가 부담한 게 없잖아요. 상대방의 전가. 자, C도 30의 부담을 하고 사왔어요. 대신 소비자에게 60 받는 겁니다. 60 받아가지고 자기가 부담한 거 30 빼서 30만 내는 겁니다. 전가시키죠. 다음 단계로. 이런 다단계 거래세 전가를 통해서 최종 소비자가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겁니다. 자, 특징, 간접세. 두 번째, 다단계 거래세. 다단계 거래세. 세 번째,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거래공제법처럼 매입 있으면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탈세 방지 못하니까 입증해서 신고할 때 입증하면 빼주겠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 다음 일반 소비세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할 건데요. 모든 재화에 대해서 다 부가세 10% 때리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이러이러한 재화는 부가세 과세하지 말라. 면세라고 열거된 게 있습니다. 뒤쪽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면세, 이런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세 과세하지 마라. 이렇게 열거한 것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의 원리입니다. 특히 우리 항공 같은 경우는 면세 업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페스 코리아 결제하면 결제한 전표를 보세요.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보면 부가세가 없어요. 우리가 교육 용역은 면세하는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법에서 이런 재화, 이런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말라. 그거 빼고 나머지 전부 다 10%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 원리고요. 그 다음에 국세입니다. 국세. 우리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입니다. 국세. 지방세는 우리 취득세, 부동산 취득이나 부동산 재산세 이런 세목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하는 세목입니다. 특히 우리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하면 취득세 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지방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전부 다 국세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 물세입니다.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볼게요.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인세라고 표현합니다. 인세. 자, 예를 들면 자, A의 소득도 1억, B도 소득 1억이에요. 근데 A는 가족이 엄청 많아요. 가족이 한 5명이에요. 근데 B는
가족이 하나밖에 없어요.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자, 둘 다 똑같은 소득 1억 발생했는데 B는 가족이 1명, 배우자밖에 없고요. 근데 A는 가족이 5명 있어요. 배우자하고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A는 아무래도 부양가족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많겠죠. 의료비라든지 뭐 수업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지출할 게 많아요. B보다. 그래서 똑같은 1억이지만 A는 세금이 좀 적게 나오게끔 B에 비해서 세금이 적게 나오게끔 여러 가지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세 할 때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납세자의 인적 상황을 고려하는 세목을 우리가 인세라고 표현합니다. 인세. 근데 부가세는 그런 거 없어요. 물세. 가족이 얼마가 되든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물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창출한 가치적 값은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물세라고 부릅니다. 납세자 인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많든 적든 관계없고요. 왜냐하면 소비는 부담은 소비자가 하니까.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지만 실제 부담은 누가 하니까? 소비자가 하니까. 그래서 물세라고 표현합니다. 자, 세금 계산서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B가 공급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공급받는 자, 공급자. 자, 공급자 누구? 등록번호, 뭐 성명, 상호명, 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뭐 품목, 날짜 이런 걸 적어서 공급자가 하나 보관하고 그 다음에 매입자에게 교부를 합니다. 자, B가 C에 공급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 가지고요. 그 다음에 C에게 교부합니다. 그럼 C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습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할 때 입증을 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세금 계산서 화면 다시 볼게요. 그래서 공급자가 2장을 작성해서 자기가 하나 가지고 상대방이 교부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이런 것들 적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처별, 내가 발행한 거, 내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내용은 다 적고요. 그 다음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내가 받은 거를 이런 신고 서식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이런 양식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여기다 다 적어내야 돼요. 내가 공급한 거, 내가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여기다 다 적고요. 내가 받은 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신고 서식에 내가 받은 세금 계산서를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 기능이 있죠. 크로스 체크. 자, 크로스 체크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크로스 체크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어떤 매출 누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 전반적인 내용, 부가세 특징, 원리.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가세를 부담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일매일 부담하는지, 신고 납부는 누가 하는지, 간접세 특징 이런 것들 보시고요. 1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